안녕하세요. 언론받은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리뷰 그리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의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빠르게 와일드카드 라운드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7팀 체제로 이 플레이오프가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컨퍼런스별로 7팀씩 올라오는 걸로 바뀐 이후에 와일드카드 라운드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매년 조금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아지고 또 출전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소 전력 격차가 좀 큰 매치업들이 좀 몇몇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번 6경기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도박사들의 예상, 그다음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경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흥미롭긴 했지만 또 몇몇 경기들은 또 너무 일방적인 좀 뭐 전반 혹은 3쿼터 이미 이제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이는 경기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차저스와 텍산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32대 12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 경기부터 이제 도박사들의 예측을 좀 벗어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경기에서. 음. 그러니까 뭐 두 팀의 격차 크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저스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 텍산스에 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휴스턴의 대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 경기는 이제 명확한 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쿼터 2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휴스턴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앞선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휴스턴이 1쿼터 첫 번째 공격 스냅부터 턴오버가 나왔었고 그 음. 이후에도 뭐 인터셉션이 하나 있었을 정도로 공격에서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0대 6까지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그 2쿼터 2분여를 남겨둔 그 시점에 아주 좀 모멘텀을 바꿀 만한 키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휴스턴이 이제 이 쿼터 막판에 자기장 17야드 지점에서 서든 16까지 몰리면서 이제 공격권을 또 내줄 그런 이제 위기에 좀 빠져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스냅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우드가 스냅을 한 번에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느낌이 되면서 스트라우드가 이제 그 공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좀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제비어 허친슨이 상당히 좀 많은 거리를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허친슨에게 34야드짜리 패스를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브가 갱신이 됐고 그게 약간 뭔가 막혔던 혀를 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공격이 좀 원활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었던 텍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브에서 곧바로 역전 터치다운이 나왔고, 이제 차저스를 6득점에 이제 묶어둔 채로 23연속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4쿼터 초반에 이제 3포지션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역전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리드를 지킨 휴스턴이 이제 20점 차의 넉넉한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조 믹슨과 결국 니코 콜린스가 이날도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예, 조빅슨이 턴오버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이날 106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었고, 니코 콜린스도 8번의 패스 중에 7개를 잡아내면서 121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윌 앤더슨 주니어가 또 강력한 패스 러쉬를 보여주면서 허버트를 좀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데릭 스팅리 주니어가 만들어냈던 2개 인터셉션을 포함해서 이날 총 4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휴턴 텍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결국 믹슨과 콜린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했고 그 선수들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 음, 선수들이 결국 해주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턴오버를 유도할 것을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웠는데 뭐 데릭 스팅리 주니어도 한 3개 정도의 턴오버만 만드는 걸 목표로 경기에 나섰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거를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뭐 대단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면서
차저스를 뭐 압도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시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원정 팀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규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전반적인 전력 자체는 글쎄요 부상자가 더 많은 휴스턴 텍산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격도 수비도 글쎄요 휴스턴 텍산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리그와 플레이오프가 또 전혀 다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뭐 풋볼을 포함해서 모든 스포츠에서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좀 예측 범위 밖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차저스가 이번 정규 시즌에 좀 강점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들이 뭐 크게는 이제 두 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수비에서 평균 17.7 실점으로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적은 점수를 내줬던 게 차저스 수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강력한 수비에 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바 감독이 들어오면서 러닝백들과 이제 짐을 나눠 들게 된 이 저스틴 허버트가 뭐 예전만큼의 어떤 뭐 5천 야드씩 던지는 이런 폭발력은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17경기를 모두 뛰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음, 과정에서 인터셉션이 3개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안정성에서는 좀 더 향상된, 더 나아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던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나오질 않다 보니까 뭐 이길 수가 없었던 차저스였습니다. 네. 뭐 정규 시즌에 인터셉션 3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날 4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좀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뭐 사실 이제 인터셉션이 정규 시즌에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한 경기에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공격 쪽에서도 워낙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사실 경기를 이기기는 글쎄요.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뭐 정규리그나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한 경기 4개 인터셉션 이상을 한 팀은 승률이 이제 10%가 안 된다라는 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높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을 정도로 뭐 워낙 턴오버가 많다면 이제 풋볼에서 승리하기는 워낙 어려운 거고 공격 쪽부터 조금 살펴보면 이 제이키 도빈스와 거스 에드워즈의 러싱 공격 자체가 일단 막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드를 빼앗긴 이제 후반에서는 허버트의 패싱에 좀 의존하는 공격을 풀어갔던 차저스였는데 허버트가 뭐 4개 인터셉션, 그다음에 패스 성공률도 50%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그 패서 레이팅이 한 40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허버트의 지금 5년 동안 NFL 커리어를 통틀어서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허버트가 데뷔 이후에 최악의 경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뭐 무리가 없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 저스틴 허버트가 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습니다만 예, 플레이오프 승리랑 좀 이제 아직까지 연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2년 전 플레이오프 때는 본인이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앞서가던 경기가 뒤집히면서 이제 패배를 당하고 말았었고 이날은 이제 본인의 이제 저조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또 한번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뭐 그 후에도 이제 차저스가 충분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기는 한데 또 저희가 프리뷰 단계에서 허버트의 어떤 플레이오프 악몽들을 또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라마 잭슨에게 흔히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허버트에게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고, 이날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는 뭐 공격진에서 자꾸 이제 턴오버가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뭐 결국 상대 핵심 플레이어들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뭐 좀 대량 실점을 했는데, 사실 정규리그에서 30점 이상 내줬던 경기가 딱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30실점 이상을 했다. 그러니까 공격도 수비도 정규리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좀 극단적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날 좀 완패를 당하고 말았고 사실 이날 경기가 열렸던 이 휴스턴 NRG 스타디움이 약 1년 전에는 이 짐 하바 감독이 미시건 대학을 이끌고 이 NCA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경기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작년 1월에는 이제
이 하바 감독이 이곳 NRG 스타디움에서 뭐 큰 영광을 맛봤었는데 1년 후였던 2025년 1월에는 아쉽게 좀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 다소 씁쓸한 기억과 함께 이 NRG 스타디움을 떠나게 됐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28대 14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번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펼쳐졌던 6경기 중에 유일하게 이제 지구 라이벌 팀끼리 만났던 그런 매치업이었죠. 시즌 막판까지 좀 순위 다툼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그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인 체급 그리고 이제 시즌 후반에 어떤 기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레이븐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어요. 앞선 이제 차저스와 비교를 해보면 차저스는 자신들이 잘했던 거를 플레이오프에서 재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레이븐스는 그 자신들의 승리 공식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가지고 오면서 스틸러스에게 좀 넉넉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시즌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이 데릭 캔리와 라마 잭슨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네. 이날 이제 데릭 헨리가 26번을 날려서 186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라마 잭슨이 15번을 달려서 81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록한 러싱 야드만으로 이날 스틸러스가 기록했던 토탈 야드에 거의 뭐 버금가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었고 뭐 여기서 사실상 이제 승부가 갈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러싱 공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싱 공격에 비해서 턴오버 확률이 적다. 음, 그리고 시간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유리한 경기 흐름에서는 어떤 승기를 굳히는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이날도 결국 레이븐스가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고 이제 무려 60분의 경기 시간 중에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39분 30여 초 동안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스틸러스는 뭐 공격 기회 자체를 갖는 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을 잘 실천했던 이날 레이븐스였습니다. 네. 라마 잭슨이 이제 그 이번 시즌의 정규리그 역대 최다 러싱 야드 쿼터백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얻었었잖아요. 그리고 이날 활약으로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러싱 야드 쿼터백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이 기록이 이제 나이너스의 레전드 쿼터백 스티브 영이 갖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영이 22번의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594야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라마 잭슨이 이걸 7경기 만에 깼어요. 602 러싱 야드로 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어, 뭐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 기록을 쌓아 나간다면 당분간 또 누가 깨지는 못할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새롭게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7경기 만에 이거를 깼다는 게 참 대단하죠. 네, 일단 그렇고 이날 이제 승리를 거둬서 어쨌든 이번 시즌 최소 한 번의 플레이오프 게임을 더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츠버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즌 막판에 이제 계속해서 좀 연패에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에서의 어떤 폼이 떨어진 부분을 이날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2016 시즌에 그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패트리어츠한테 패배를 했던 경기 이후로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6연패에 빠져 있는 스틸러스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승을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음. 빅벤의 이제 커리어 황혼기부터 이제 포스트 음, 빅벤 시대까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줄곧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떤 우승 후보로서의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전반을 0대 21로 마쳤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3쿼터에 러셀 윌슨의 롱패스 몇 번이 이제 연달아 성공이 되면서 2개 터치다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최소한의 이제 체면치레에는 성공을 했지만 글쎄요 뭐 스텔러스가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결국 그 TJ 왓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 러싱을 막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잡히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궁극의 쌀벌이 게임 라마 잭슨이냐 데릭 헨리냐 이게 누가 공 갖고 있게 이거를 결국 좀 이기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쌀벌이 게임이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뭐 거기 한번 포함을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날도 현지 중계에서 이런 장면들을 모아서 내보내더라고요,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마슨이 데릭 헨리에게 공을 주는 척 하면서 뭐 자기가 들고 가기도 하고 결국 그냥 헨리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TJ 와트가 자꾸 공이 없는 선수를 덮치는 장면들이 뭐 최소 세 차례 이상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실제 공을 가진 선수가 유유히 뭐 야드를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좀 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음, 이제 페이크에 성공한 레이븐스나 그거에 당한 스틸러스나 꽤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플레이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레이븐스가 좀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실제로 뭐 제가 플레이를 해보질 않아서 이거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좀 이제 감정이입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공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잡으러 가는데 응 쌀이야 하면서 이제 옆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게 약간 현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덴버 브론코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31대 7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거는 뭐 모두가 예상했던 내용,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던 경기였죠. 그 와일드 카드 라운드 6개의 매치업 중에 가장 좀 전력차가 크다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점수 차로 끝났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빌스가 크게 승리를 했는데 토탈 전진 야드도 거의 두 배였죠. 네, 471대 224. 그다음에 이제 타임 오브 포지션도 41분 43초 대 18분 17초였으니까 뭐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일방적인 흐름이었을지에 대한 뭐 충분한 추측이 가능할 만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었고 빌스는 이제 일단은 제임스 쿡 러닝백이 이제 120 러싱 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공격을 주도를 했고 패싱 게임에서는 사실 조시 앨런이 특정 리시버에게 의존하지 않고 8명의 선수에게 골고루 패스를 연결하면서 점수를 좀 착실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덴버 브론코스가 올 시즌 32개 팀 중에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비빌 언덕은 그거 하나였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버팔로 빌스의 이제 오라인을 무너뜨리고 조시 앨런을 압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글쎄요. 뭐 앨런이 이날 이제 색 두 개밖에 맞지를 않았거든요. 뭐 효율적으로 앨런을 막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수비 시간이 이제 4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덴버의 수비 선수들도 집중력을 경기 내내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덴버가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신인 쿼터백 보 닉스가 이 신인 리시버인 트로이 프랭클린에게 아주 멋진 43야드짜리 딥볼을 던지면서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이제 먼저 앞서 나가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덴버가 그래도 좀 좋은 승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장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이 전혀 나오질 못하면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경기만의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 게 덴버 브론코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시즌만 놓고 보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주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형맨인이 은퇴한 이후에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못 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건 플레이오프 진출만으로도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보닉스라는 이제 새로운 쿼터백이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그 보닉스를 중심으로 팀을 빌드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핵심 코어를 갖췄기 때문에 그 코어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보조적인 옵션들, 예를 들면 뭐 스킬 플레이어진이라던가 이날 좀 결국엔 잘 되지 않았던 런 디펜스를 보강한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추가가 된다면 뭐 다음 시즌 덴버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덴버에 뭐 강력한 패스러시를 만들었던 이 벤스 조셉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뭐 제츠 감독 면접을 볼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벤스 조셉이 뭐 새로운 팀에 또 영전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뭐 덴버 입장에서는 또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런 코칭 스태프에 대한 선임들도 아마 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NFC 경기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가장 먼저 펼쳐졌었죠. 이 경기에서 이제 22대 10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심판의 콜 이슈가 아쉬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면 늘 아쉽죠. 특히나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제가 매번 그 수위가 센 단어들로 비판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저도 내려놨습니다. 네, 뭐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패커스는 사실 전반부터 좀 경기가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에만 턴오버가 3개가 나왔고, 또 키커에 40야드가 채 되지 않는 가까운 필드골 시도까지 이제 실패가 되면서 뭐 득점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전반에 마쳤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뭐 후반에 좀 패커스가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던 러브가 후반에도 이제 인터셉션을 하나 기록을 하면서 이날 이제 턴오버가 총 4개였는데 이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페널티가 8번이 나오면서 또 85야드를 내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부상자 이슈입니다. 이날 그 크리스티안 왓슨이 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미오 dob스랑 제이든 리드가 3쿼터에 둘 다 빠졌거든요. 컨커션이랑 이제 어깨 부상이 나오면서 빠지게 됐는데 이 정규 시즌 기준으로 와이드 리시버 중에 야드 1, 2, 3입니다. 그러니까 1, 2, 3 리시버가 없는 상황에서 조던 러브가 후반전 추격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안 그래도 리시버진의 개인 역량들이 뭐 다른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는 패커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들 중에 분명히 좀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끝까지 뛰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조던 러브의 뭐 좋은 무기가 되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뭐 미치는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팬들을 미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죠. 이날 뭐 오라인 쪽에서도 엘튼 젠킨스가 1쿼터에 또 빠졌었고 경기 막판에 이제 조시 마이어스 센터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상도 하나의 팩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닝 킥오프 때 그 펌블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게 그 키션 닉슨이 일단 헬멧 투 헬멧 태클을 맞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단 좀 파울이 선언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뭐 이게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공이 빠졌을 때 이 키션 닉슨이 먼저 펌블 리커버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그 이제 파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쌓이는 그 과정에서 공이 이제 이글스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느린 그림 보면 키션 닉슨이 공을 리커버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시작부터 좀 꼬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부터 좀 억까를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셉션을 당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게 그 수비가 공을 안 보고 이렇게 와서 터치를 하면 패스 인터피런스 반칙이 불리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패스 인터피런스가 불렸어야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날 뭐 전반적인 운이라던가 뭐 심판의 판정이라던가 뭐 선수들의 부상도 이제 일종의 운이라고 본다면
이게 그런 쪽에서 좀 억가가 많았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린베이의 수비진은 좀 공격진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나름 좀 경기가 크게 뭐 망가지지 않도록 뭐 잘 버텼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뭐 결국엔 득점을 내야만 또 승리를 하는 게뭐 풋볼이니까 음, 뭐 수비 힘만으로 모든 걸 해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억가가 많긴 했습니다만 억가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억가가 아니었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뭐 조던 러브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본인의 이제 기복 있는 그런 플레이로 경기를 뒤집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글스는 사실 이제 그 홈폴의 득을 좀 봤죠. 이걸 홈폴의 득을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홈폴의 이득을 본 부분 좀 확실하고 어쨌든 이제 오프닝 킥오프부터 이제 펌블로 공격권을 갖고 온 이후에 바클리의 이제 10야드가 넘어가는 런 두 번에 제일런 허츠의 터치다운 패스 이거 굉장히 좀 쉽게 선취점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타이밍에는 사실 모두 경기 생각보다 조금 빨리 터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이글스가 달아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글스가 이제 정규리그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어떤 뭐 러싱 공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왔다면 뭐 훨씬 더 이르게 이제 뭐 그린베이에게 백기를 좀 받아낼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허츠가 뭐 전반에는 이제 패스 성공률 50%도 되질 않았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이렇게 딱 정돈돼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글스도 이제 이번 시즌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약점이 좀 있어서는 결국에는 높은 곳에서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세이콘 바클리가 119야드를 달리면서 올 시즌 12번째 100 플러스 러싱 게임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그 댈러스 고더트가 스티프함 두 방 날리면서 이제 터치다운 만들어냈던 부분. 뭐 그 플레이 정도가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좋은 모습을 정규리그 그다음에 이제 이날도 보여줬는데 네이코비딘이 이제 경기 초반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이게 슬개건 쪽 파열이 뭐 있었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번 시즌 뭐 이글스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라도 네, 경기에는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플레이 콜링 역할을 하던 선수가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보이지 않게 더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이 빠진 것 이상의 지금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새로운 대체자를 찾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그 AJ 브라운이 이너 엑셀런스라는 책을 읽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AJ 브라운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 책이 자신에게 이제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진짜 경기장에서 책 읽는 모습 좀 생소하긴 했죠.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냥 보고 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저희가 다음 녹화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브라운이 사실 뭐 좀 팀 케미스트리를 좀 해치는 뭐 행동들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음, 아는데 뭐 개인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뭐 스스로의 평온함을 찾고 팀에 또 도움이 되는 역할들 해준다면 뭐 규정 안에서는 뭐든 해도 되는 거니까 네. 음, 뭐 스스로 이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뭐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의 평온도 평온이겠지만 저는 제일런 허츠가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워싱턴 커맨더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23대 20으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좀 대등한 느낌으로 갔던 경기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커맨더스가 이제 2005년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제이든 데니얼스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35번의 패스 시도 그중에 24번을 성공을 시켰고 268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13번의 러싱 시도로 36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또 러싱 쪽에서도 팀 내 가장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뭐 데니얼스가 루키로서 팀을 끌고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는데 그 첫 경기에서 승리까지 거뒀다.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특히 원정 승리를 거뒀던 쿼터백이 3명밖에 없었어요. 조 플라코, 마크 산체스, 러셀 윌슨.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데뷔전 원정 승리를 거둔 네 번째 루키 쿼터백이 됐는데 뭐 올해 강력한 이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 다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CJ 스트라우드도 이제 신인 쿼터백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홈 경기였으니까 아마 이제 이 기록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딱 지난 시즌에 CJ 스트라우드의 신드롬 같은 게 올해 제든 데니얼스와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드래프트 전체 2번에 뽑혔다는 것, 약체로 분류되던 이제 프랜차이즈를 단숨에 플레이오프 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공통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데니얼스도 아직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즌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스트라우드가 약간의 2년차 징크스를 겪으면서 1년차만큼의 임팩트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디비저널 라운드까지는 잘 올라왔습니다만. 근데 데니얼스도 약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레이오프에 오면 소위 말하는 미치는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날 커맨더스의 미친 선수는 디아미 브라운이었습니다. 이날 5번의 캐치로 89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4년 차를 올해 맡고 있는 선수인데 4년 동안의 정규 시즌 통산 야드가 784야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100야드대였고 올해가 그나마 이제 308야드로 또 커리어 하이 기록인데 이날 이제 그 정규 시즌에 기록했던 거에 3분의 1을 한 번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날 뭐 이 선수가 기대 이상 뭐 훨씬 더 많은 걸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 오스틴 에클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경기 내내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결승 필드골을 이제 빌드업하는 그 드라이브에서 뭐 좋은 캐치 또 러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클러치 상황에서 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에클러의 그 캐치가 아니었다면 마지막에 필드골은 사실 안 들어갔다고 봐야죠. 마지막에 이제 제인 곤잘스가 37야드짜리 필드골을 찼는데 이게 오른쪽 골대를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엔딩 필드골이 됐으니까 사실 한 1, 2야드만 뒤쪽이었더라도 이제 와이드 라이트가 되는 그런 공이었음을 생각을 해보면 에클러의 이 캐치 그리고 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바비 에그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태클과 함께 이제 반개 색 그리고 하나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베테랑으로서 이제 안정감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4쿼터의 상대진 레드존 안에서 펌블 리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역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워싱턴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이 베테랑 바비 웨그너가 결국에는 이 댄 퀸 감독과의 인연 때문에 이제 워싱턴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음. 어쨌든 뭐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좀 베테랑으로서의 경험을 잘 발휘를 해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벅스는 뭐 사실은 좋은 경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몇몇 클러치 상황에서의 미스플레이들이 쌓이면서 아쉽게 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결정적인 포인트들에서의 미스들이 좀 있었었죠. 4쿼터 이제 펌블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요할 때마다 이제 풀리지 않았던 런 게임 뭐 이런 것들.
특히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마지막 필드골을 차기 직전에 런플레이를 했었는데 막히면서 이 드라이브가 연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려면 이 드라이브가 반드시 연장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필드골을 찰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포스다운 상황에서의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페널티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의 미스가 나오면서 포스다운 컨버전 5번 중에 3번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좀 겹치면서 벅스가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플레이오프 경험치 면에서 벅스가 커맨더스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예상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벅스가 좀 워싱턴에게 뭐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은 조금 빠르게 플레이오프에서 퇴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죠. 27대 9로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A 쪽에 지금 산불이 굉장히 좀 크게 나면서 이 경기가 중립 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홈은 아니었지만 홈으로 표기됐었던 램스가 바이킹스를 꺾고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박사 예상도 그렇고 뭐 정규리그 성적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래도 바이킹스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음, 뚜껑을 열어보니까 램스가 꽤나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이게 그 바이킹스가 5번 시드긴 했습니다만 뭐 시즌 마지막까지 1번 시드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램스가 물론 이제 부상자가 많긴 했습니다만 뭐 아주 솔리드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은 또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는 굉장히 좀 의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램스의 수비가 올 시즌에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글쎄요 저는 별로 없었는데 이날 NFL 플레이오프 최다 타이 기록인 9개의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놀드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내내 패스러시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정규리그에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었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를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예전에 그 패츠 왕조 시절이죠. 제 기억에 거의 한 2019 시즌 뭐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귀신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경기가 있었었잖아요. 스윙 고스트 뭐 이러면서 이제 다놀드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귀신을 보지 않았나. 귀신이 이제 멀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수비가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이날 경기를 또 에런 도날드가 직관을 하러 왔었는데 아주 좀 뿌듯하게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램스 수비가 뭐 다놀드를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이에 스태포드는 뭐 아주 폭발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쌓아 나가면서 209야드에 2개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뭐 러닝백 카이렌 윌리엄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뭐 준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불로 인해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매튜 스태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위해 뛰었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지만 LA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뛰었던 경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참 그 미국 스포츠가 지역 사회랑 이렇게 좀 끈끈한 유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구단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팀이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었던 뭐 사례가 아닌가 싶고 바이킹스는 결국 지난주에 좀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음, 마지막 주차에 이 지구 우승 그다음에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놓고 뭐 디트로이트와 이제 승부를 펼쳤는데 거기서 결국 결과가 좋지를 않았고 그러면서 사실 14승이나 거뒀었던 팀임에도 불구하고 정규리그 마지막 주에 좀 재충전을 하질 못하고 그대로 또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좀 강행군, 그다음에
큰 목표를 눈앞에서 놓쳤던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 뭐, 그로 인한 좀 팀 분위기 저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규리그에서 보기 힘들었던 경기 내용이 또 나오고 말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어떤 라이언스전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 경기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중요하고 큰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제 다놀드가 결국 이제 그 두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도 조금 어, 꼬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애매해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올 시즌 정규 시즌 모습만 놓고 보면 사실은 다른 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가든 아니면 이제 바이킹스가 프랜차이즈 태그를 먹이든 혹은 연장 계약을 주든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경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바이킹스랑은 이별하는 게 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제이제이 메카시로 이제 주전 쿼터백을 좀 교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중반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제 크고 아름다운 계약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뭐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개인의 퍼포먼스는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질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 모두 이 마지막 두 경기가 좋지를 않았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어떤 여론이 이제 다놀드 평가를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오프 시즌에 다놀드가 어떤 시장 평가를 받고 어떤 팀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지켜볼 만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6경기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대한 리뷰를 모두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디비전 라운드 4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휴스턴 텍사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죠. 1월 18일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이제 펼쳐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그 ESPN의 크루죠.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리사 살터스 크루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고 이 두 팀이 이제 그 앞선 두 번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들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맞대결이 2015 시즌의 와일드카드 라운드 맞대결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알렉스 스미스가 칩스의 선발 쿼터백이었는데 텍사스의 선발 쿼터백은 브라이언 호이어였습니다. 그때 30대 0으로 완파를 하면서 칩스가 첫 번째 맞대결에 승리를 거뒀고 두 번째 맞대결이 2019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패트릭 마홈스와 디셔머슨이 맞대결을 펼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셔머슨이 경기 초반에 24대 0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크게 앞서갔던 휴스턴 텍산스였는데 진짜 말 그대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패트릭 마홈스가 51대 31로 역전하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역사에도 뭐 남을 만한 뭐 대역전극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음, 봐야겠죠. 이 경기의 결과가 사실 두 팀의 어떤 프랜차이즈 역사에도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텍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죠. 사실 이 경기를 만약에 승리했다면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24대 0까지 앞서 있었으니까 가장 가까이 갔던 시즌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고, 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기에서 기사회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뭐 분위기를 살리는 좀 기폭제가 됐고, 결국 음, 2019 시즌에 이제 슈퍼볼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1969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슈퍼볼 우승을 달성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22, 23년에 이제 연속으로 또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칩스 왕조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왕조의 스노볼을 굴러갔던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였다. 예, 이것이 음. 이제 텍산스와 칩스의 어떤 플레이오프 맞대결 역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패츠의 어떤 그
우승 횟수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만 이게 점점 더 그 패트릭 마홈스가 톰 브레이디와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싫거든요. 브레이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싫은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뒤늦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역사에 남을 만한 뭐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캔자스시티 칩스가 어쨌든 지금 3핏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휴스턴 텍산스가 반드시 조금 분발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캔자스시티 칩스가 지금 2주를 쉬었으니까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거든요. 뭐 3주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3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 감각이 올라오기 전에 휴스턴 텍사스가 이제 초전 박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텍사스의 프랜차이즈 역사를 살펴보면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0승 5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섯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이번 시즌인데 결국에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 칩스를 또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어, 도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주 차에 만났는데, 칩스가 홈에서 27대 19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양 팀의 전력차를 감안하면 꽤나 좀 텍사스가 선전을 했던 경기다라고 오히려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기를 좀 돌이켜 보면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시버는 이 탱크 델이었거든요. 근데 이 델이 이날 칩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죠.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이제 탱크 델이 없는 또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텍사스는 또 전력에서도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 또 경기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양 팀의 부상 리포트를 좀 보면 핵심 전력은 사실 이제 좀 결장이 없어요. 근데 조 믹슨이 마지막 훈련을 건너뛰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조금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양 팀의 공격과 수비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칩스의 공격, 그다음에 텍사스의 수비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칩스가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사실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면면은 뭐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약점이 좀 보완된 채로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이제 큰 부상을 당한 주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디안드로 홉킨스라던가 카리먼트라던가 이런 이제 베테랑들을 긴급 수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뭐 전성기만큼의 활약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지금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이제 경기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지에 파체코라던가 마키스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좀 장기간 결장을 했던 기존의 주전 선수들도 지금은 어쨌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를 갖춘 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해지는 이 강심장 마움스와 작년에 비해서 더 든든해진 지원군을 가지고 이제 칩스가 플레이오프 경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텍산스 수비가 이거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음. 일단은 지난 와일드카드처럼 많은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이 부족한 공격력을 좀 보완하면서 한번 업셋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텍사스의 공격이랑 이제 칩스 수비 쪽을 좀 보면 결국 이제 텍사스는 그 조 믹슨이랑 니코 콜린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선수들은 이제 부상으로 많이들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 믹슨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이 칩스의 코너백 트렌트 맥터피가 또 니코 콜린스를 틀어막는다라고 하면 텍사스는 사실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텍사스가 칩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칩스가 텍사스한테 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도박사들의 예측도 이제 지금 뭐 원 포지션 이상의 점수 차가 나고 있거든요.
도박사들의 예측이 8.5점 우세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 칩스가 질각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는 조금 손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텍산스의 승리 플랜을 저희가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잘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네. 음, 뭐 니코 콜린스가 뭐 200야드 이상을 잡아냈나? 뭐 이런 좀 비현실적인 생각밖에 좀 들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뭐 도박사들의 전망이 8.5점 우세지만 만약에 저에게 돈을 걸라고 하면 칩스가 그 이상의 점수 차를 낼 것이다에 좀 걸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저는 니코 콜린스가 200야드 잡는다고 해도 휴스턴 텍산스가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랑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이 경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중계가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팍스의 넘버원 크루죠. 케빈 버카트, 참 브레이디, 에린 앤드류스 그리고 이제 톰 리날디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 올 시즌 양 팀의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댄과 댄의 맞대결이라고 저는 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댄 퀸, 댄 캠벨의 맞대결이에요. 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이제 댄이라는 이름으로도 스토리가 만들어지지만 양 팀이 굉장히 좀 그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기는 이제 양 팀의 역대 네 번째 플레이오프 맞대결인데 그 작년에 이제 라이언스가 이 NFC 챔피언십에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NFC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게 199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가 바로 워싱턴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레드스킨스였죠. 이걸 그 맞대결에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41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 라이언스가 플레이오프에서 32년 동안 승리가 없었었고, 이 1999년 플레이오프에서도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27대 13으로 또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지난 맞대결들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또 패배했던 부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라이언스 입장에서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이언스는 이제 그때와는 좀 입장이 달라졌죠. 이제는 자신들이 좀 확실한 탑독의 위치에서 이제 워싱턴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 일단은 뭐 슈퍼볼에 진출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뭐 목표기도 하고 실제로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스는 절대 워싱턴에게 좀 업셋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그 워싱턴 커맨더스가 감독 후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봐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응, 안 해? 하면서 이제 인터뷰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언스에 남았었는데, 물론 이제 커맨더스 말고도 많은 팀들이 이벤 존슨을 또 감독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게 본인의 선택으로 또 남았고, 올 시즌에 이 라이언스 15승이라는 프랜차이즈 기록과 함께 또 1번 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어, 역사에 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커맨더스의 신임 감독 댄 퀸 역시도 루키 쿼터백을 이끌고 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라는 그런 이제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양 팀의 그런 맞대결을 예상을 해보면 라이언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문가들의 예상도 그렇고 도박사들의 예상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느낌입니다. 음. 그러니까 커맨더스와 라이언스의 뭐 매치업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커맨더스와 벅스의 경기를 예상할 때는 이 루키 쿼터백 데니얼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기 어렵다. 분명히 음, 변수지만 데니얼스가 고점을 보여준다면 워싱턴이 충분히 벅스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언스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데니얼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과연 라이언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 힘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어, 고점이 나오면 벅스를 넘어설 수 있다였잖아요. 근데 라이언스 상대로는 고점이 나와야 비벼볼 수 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비벼보는 정도가 최선이다라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제 서다운이라던가 포스다운 상황에서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제이든 데니얼스의 클러치 능력이 상수로 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디아미 브라운의 활약,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같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오스틴 에클러가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클러도 그 본인이 100%일 때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를 이 경기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박사들도 디트로이트의 8.5점 모습, 그러니까 앞선 텍산스와 칩스의 경기와 같은 뭐 정도의 예상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비슷한 전력 격차라고 좀 보여지고, 디트로이트는 이제 유일하게 좀 뭐 스스로에 대한 좀 통제를 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다. 네, 유일한 음, 걱정거리라면 자신들의 뭐 창의성이라든가 과감함에 너무 취해서 지난 시즌 같은 어떤 좀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만 않는다면 음,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데니얼스 같은 선수들이 또 정말 그 접전인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매직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좀 여유 있는 리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라이언스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중계가 되고요. NBC를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마이크 티리코, 크리스 콜린스워스, 그리고 멜리사 스타크, 켈리 하터웅이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이제 양 팀의 역대 네 번째 플레이오프 맞대결이라고 해요. 네, 가장 최근에 펼쳐졌던 맞대결이 2001 시즌 NFC 챔피언십 게임이었습니다. 그때는 램스가 LA에 있던 시절이 아니라 세인트루이스에 있던 시절이요. 세인트루이스 램스 시절인데 그 시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커트 워너가 이끌었던 The Great Year on Turf 시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때 29대 24로 이글스를 꺾고 슈퍼볼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슈퍼볼에서 만났던 상대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거든요. 이제 그때가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왕조의 시작이었죠. 그때 이제 첫 우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두 팀이 올 시즌 이제 12주차의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37대 20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를 돌이켜보면 결국 세이컨 바클리라는 뭐 한 명의 음, 이름으로 시작해서 끝났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돌이켜보면 세이컨 버클리가 26번의 러싱 시도에 255 러싱 타드 두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네. 뭐 혼자서 정말 경기를 끝냈죠. 그러니까 이날 스태포드의 패싱 야드가 243야드였던 걸 감안하면 뭐 상대 패싱 야드보다 혼자서 더 많은 야드를 달렸다. 이런 정말 엽기적인 기록을 만들어냈고 이글스가 이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램스는 이 세이컨 바클리를 봉쇄하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마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풋볼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트렌치 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특히 좀 트렌치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램스는 결국 이제 바클리를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클리를 못 막으면 결국 이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글스가 패커스랑 이제 경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일런 허츠의 패싱 게임은 좀 기복이 있거든요. 어, 아직 이제 컨커션 부상 이후에 100% 몸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분명 좀 있을 거고. 근데 컨커션을 핑계로 삼기에는 뭐 정규 시즌 중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이콘 바클리를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램스의 경기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KBL의 유명한 그모 선수는 좀 놔두라고 뭐 이런 아, 말이 있듯이 네, 아, 글쎄요. 좀 전력 격차가 여기도 좀 나는 매치업이고 램스가 분명히 언더독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설령 허츠와 어떤 패싱 옵션들에게 약간의 뭐 빈틈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바클리를 어떻게든 제어하는데 좀 뭐 전력을 다해서 일단 좀 이글스의 플랜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것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램스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수를 좀 가져올지도 한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스 입장에서도 이제 매튜 스태포드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좀 곤란하죠.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매튜 스태포드는 잘 아시듯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정확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튜 스태포드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그 밀튼 윌리엄스가 색 두 개, 그리고 세 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스태포드를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이글스의 패스러시, 특히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의 패스러시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이코비딘이 빠진 뭐 이글스 수비의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빈틈들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반대로 보면 이 램스의 카이른 윌리엄스 러닝백이 만약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글스 수비도 스태포드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음, 그랬을 때 뭐 푸카 나쿠아라던가 쿠퍼컵에게도 이제 길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램스는 이 카이렌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음. 반전의 키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네이코비딘이 빠진 이제 중앙 쪽, 이게 뭐 런이 됐든 패스가 됐든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램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도 도박사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이글스의 6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허츠라던가 약간의 이제 기복이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글스가 더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예측인 것으로 보이고 뭐 저도 이글스가 분명히 더 우세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 보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1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CBS를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짐 렌츠, 토니 로모, 트레이시 올슨, 그리고 이제 제이 필리 크루가 중계를 하는 경기고요. 앞선 그 경기들이 도박사 전망에서 거의 이제 그 터치다운 하나 정도의 점수 차를 이제 보여줬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는 1.5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우세를 도박사들이 점쳤거든요. 그만큼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 중에서 뭐 가장 좀 팽팽한 승부가 예측이 되고 뭐 가장 빅매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팀들이고 뭐 칩스가 아니었다면 뭐 진즉 슈퍼볼에 여러 차례 또 갈 법한 그런 이제 좋은 쿼터백들을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누가 칩스 왕조를 한번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의 이제 두 번째 플레이오프 맞대결입니다. 첫 맞대결이 이제 2020 시즌의 AFC 디비저널 라운드였습니다. 당시 이제 17대 3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4주차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당시 이제 레이븐스가 35대 10으로 빌스를 대파를 했었습니다만 그 경기는 이제 레이븐스의 홈 경기였고 이 경기는 빌스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빌스가 올 시즌에 홈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니까 이제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음, 지금은 또 여러 상황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레이븐스가 이제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경기에 나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 나섰던 이제 25점의 격차가 이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지난 4주차랑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느냐? 이 빌스의 수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랑 이제 구성원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지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바뀌었거든요.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 이제 부상으로 이탈했었던 선수들, 맷 밀라노라던가 터렐 버나드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돌아와 있습니다. 특히 그 맷 밀라노가 있고 없고가 상대 런 게임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 저희가 몇 시즌 통해서 이제 지켜봐 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밀라노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 빌스는 런 게임을 막는데 굉장히 좀 이점이 있다. 물론 그게 이제 상대가 라마 잭슨이랑 데릭 헨리 듀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못 막습니다. 다만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 제한하는 폭이 얼마나 큰가가 경기 결과랑 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많이 막으면 그만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조금 막으면 그만큼 이제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TJ 와트가 풀어내지 못했던 이 사이보리 게임의 딜레마에서 빌스의 수비진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왔을까? 분명히 시즌 중에도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 뭐 지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음, 그런데도 막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워낙 강력하고 어떤 그런 이제 페이크 플레이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 시야가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식별해내기가 워낙 어렵다. 네, 이런 반증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서서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라인 오브 스크리지를 넘어와서 자꾸 덮치려다 보니까 좀 이 수비가 대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빌스가 이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스의 공격 쪽에서도 이제 4주 차에 없었던 선수가 하나 있죠. 아마리 쿠퍼가 이제 시즌 중에 트레이드로 건너왔는데 쿠퍼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리 쿠퍼가 이제 최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 이 선수가 여전히 딥스레스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경기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빌스도 이제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뭐 뭐니 뭐니 해도 이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2018 드래프트 동기생끼리의 맞대결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그 조시 앨런이랑 라마 잭슨 두 선수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스랙 쿼터백이고 물론 이제 패스 쪽에서는 조시 앨런이 발 쪽에서는 라마 잭슨이 조금 더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선수가 모두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듀얼 스랙 쿼터백임과 동시에 늘 그 캔자스시티 칩스와 패트릭 마홈스에게 막혀서 슈퍼볼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픔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두 선수가 새가슴이라는 그런 오명을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칩스에게 도전할 기회를 한 번 더 따내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국 또 한 선수는 이 새가슴이라는 평가가 한층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음. 뭐 앞서 이제 아마리 쿠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음, 이적한 이후에 사실 부상이 있고 뭐 생각보다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도 큰 활약은 없었는데 어쨌든 뭐 빌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쿠퍼의 활약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라마 잭슨과 조시 앨런 참 NFC에서 데뷔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 상당히 정도로 유효 포지션이죠. 네. 어, 워낙 좋은 선수들이고, 뭐, 음,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MVP를 두 번 받았고, 앨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또 꼽히는 선수죠. 네, 그래서, 음, 분명히 슈퍼볼 진출 혹은 우승의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인데, 어, 여기에 이제 마홈스까지 포함해서 세 명 중에 한 명만 또 이번 시즌 슈퍼볼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참 그 우승이라는 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어쨌든 이런 좀 뭐 감상적인 생각을 좀 제쳐두고 예, 당장 지금 너를 넘어서야만 내가 마음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예, 뭐 음, 그런 뭐 목적이 있는 매치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주요 1과 주요 2의 매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예정되어 있는 네 경기에 대한 프리뷰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리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 펼쳐졌던 경기들이 워낙 또 일방적인 경기들이 많았어서 사실 이제 뭐 경기 내용이 그렇게 재밌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플레이오프 경기임을 감안을 하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국 레이븐스와 빌스 경기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네. 이 언더독으로 지금 평가받던 팀들도 분명히 변수를 만들어낼 힘들은 다 있고 그런 포텐셜들을 가진 팀들이니까 또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장점을 잘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상황이 된다면 업셋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경기들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디비전 라운드 리뷰와 함께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